예, 반갑습니다. 행정학 강사 최욱진입니다. 아, 이제 드디어 해방되셨는데 축하드리고요. 또 시험 보시느라 너무 애쓰셨습니다. 제가 이제 해설 강의나 총평을 하기 위해서 시험지를 받고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결과 살펴보니 국가직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평이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산정한 우수 점수 기준은 90점 이상이면은 잘 본 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설령 내가 뭐 85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합격에는 악영향을 끼칠 것 같지 않다. 그렇게 봤습니다. 두 번째, 낯선 문제는 뭐 항상 행정학에서 몇 가지씩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펴보니까 행정 재정립 운동 같은 경우에 최근에 군무원 시험에서 한번 나왔었는데 이게 다시 한번 출제가 되었고, 무어의 공공가치 창출론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 무어의 공공가치 창출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출제자가 친절하게 출제했어요. 상대적으로 답을 선택할 수 있게끔 설계한 부분이 보였기 때문에 낯선 문제일 뿐인 것이지 어려운 문제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행정학을 준비할 때, 그러니까 내년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신경 써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출된 문제에서 혹은 기출된 주제에서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거는 분명히 맞는데 기출된 주제에 그 워딩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기보다는 그거를 약간 워딩을 바꿔서 출제하는 경향이 올해에도 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해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따라서 기출 내용을 잘 준비하시되 이해 중심의 접근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행정학은 어찌됐건 암기 과목이죠, 여러분. 그래서 암기를 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맞긴 한데 거기서 무작정 이제 암기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내가 의미를 이해하고 느끼는 것도 꽤나 중요하다. 왜냐하면 워딩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해설을 쭉 해나갈 건데 자세한 해설 강의는 제가 다음 주에 또 촬영해서 올릴 거니까 지금은 이제 정답을 빠르게 체크해 나가는 형식으로 한번 봐드릴게요.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는 뭐 항상 잘 나오지 않습니까? 계급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람의 일반적인 특성을 기준으로 해서 공직 체계를 분류하는 게 계급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1번 선지에 보면은 직무의 속성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거 보자마자 그렇죠. 직위분류제라고 해야 되는 거죠. 직위분류제 같은 경우에는 직무의 특성을 기준으로 공직 체계를 분류하는 거니까 1번은 정답을 굉장히 쉽게 주었습니다. 다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가요? 체감상으로는 너무 쉬웠는데 그런 말씀들이 있네요. 채팅창에 보니까. 채점해 보니까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도 나중에 또 결과치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면 또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텐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자, 민츠버그가 제시한 조직 유형이 아닌 것은, 이거 선생님한테 배운 분들은 두 문자로 빨리 풀고 넘어가셨어야 돼요. 민단기 전사에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민츠버그가 분류한 조직 유형은 단기 전사에 이렇게 5가지가 되는 거죠. 단순구조, 기계적인 관료제, 전문적인 관료제, 사업구조, 에도크라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4번 선지에서 홀라크라시라는 것은 없는 내용이니까 이게 정답이구나 빨리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정답 4번 문제 없고요. 3번 선생님이 정책결정 모형 항상 나온다고 말씀드리죠, 여러분. 근데 이것도 전형적인 주제에서 출제를 했어요. 이거는 그냥 기출을 그대로 갖다 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혼합조사 모형 나왔어요. 엣지오니가 주장한 것인데 60년대 미국 쿠바 미사일 위기 보자마자 혼합조사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앨리슨 모델이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2번 선지에 보면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인공지능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것인데 우리 출제된 예시예요. 자동온도 조절 장치가 그 예시로 볼 수 있겠다. 설정된 목표를 지정을 해두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 SOP를 정해두는 거죠. 그러면 인공지능이 그걸 달성해 나가는 현상을 설명한다. 관료제의 의사결정도 이와 비슷하다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다. 문제 없었고요. 3번 선지 이건 마저 볼게요. 갈등의 준해결, 문제 중심의 탐색, 불확실성 회피, SOP 운영, 활용을 설명하는 모델이다. 쓰레기통이 아니라
회사 모형이다. 그렇죠. 이거 우리 너무 많이 했으니까.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는 모형이다. 그게 아니죠. 합리 모형은 최선의 대안이니까 틀린 선지가 되겠다. 만족 모형이라고 해야 되겠죠. 정답은 2번이었어요. 4번 문제. 행정 이론 문제인데 약간 너무 싱겁게 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행정 이론의 순서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항상 그 보기 안에는 관리주의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다. 그럼 관리주의가 가장 있는 게 뭐겠습니까? 이게 지금 관리주의잖아요. 그렇죠? 프레데릭 테일러 얘가 나왔으니까 가가 당연히 1번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선지를 보니까 라가 먼저 온 건 딱 제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봤을 때 다하고 라가 있지 않습니까? 신행정학이랑 행태주의가 나와 있는데 신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60년대 말이잖아요. 행정 행태론 같은 경우에는 1945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태주의가 먼저 와야 돼서 2번이 정답이 되겠다. 뭐 여기까지 문제 없죠, 여러분? 오케이. 5번. 국가직에서 무의사결정론 출제하더니 이번에는 엘리트론과 다운론에 대해서 또 한 번 냈어요. 사실 엘리트론과 다운론도 크게 봤을 때 정책결정 모형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정책결정 모형 이번에 두 문제나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엘리트론과 다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고전적 엘리트론에서 엘리트는 다른 계층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내가 우선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 2번 선지. 아, 이건 뭐 결정적이네요. 밀즈는 명성접근법을 사용했다고 나왔어요. 보자마자 바로 틀린 거잖아요, 여러분. 밀즈 같은 경우에는 명성접근이 아니라 지위접근법을 활용해서 엘리트가 있음을 검증한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선생님한테 배운 분들은 두 문자 알고 계시죠? 밀지마, 헌터가 썩내잖아. A씨. 밀지마, 밀즈는 지위접근법. 헌터는 명성정급법.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2번 정답. 6번 문제 볼게요. 제가 이제 재무행정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이 예산 편성 제도 한 문제 나온다. 그 다음에 예산 과정에서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돈의 종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돈의 종류를 물었어요. 보면 예산 불성립 시 집행 장치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가 활용하고 있는 제도는 준예산이죠, 여러분. 1960년도서부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예산 종류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지 않은 거. 그럼 준예산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특정한 예산에 대해서 전년도에 준하여 쓰도록 만든 예산 편성 제도가 되겠다. 그래서 1번 선지는 문제가 없고 2번 선지 보면 현재가 중요한 거죠. 현재 우리나라는 준예산제도 활용하고 있다. 1960년도 이후서부터. 3번 선지 약간 난이도를 주고자 가예산하고 잠정예산을 낸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 모의고사에서도 선생님하고 많이 연습을 했었죠. 가예산 동그라미 1개월분 예산에 대해서 의회한테 승인받고 쓰는 거죠. 4번 선지 보면은 잠정예산이라고 나왔어요. 잠정예산은 일정한 금액이에요. 수개월 단위로 일정한 금액을 국회의 승인을 받아서 쓰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다. 그런데 가예산과 다르게 국회 의결이 불필요하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았죠, 여러분? 이 준예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년 내로 잘라서 봤을 때 시험 문제가 한 문제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준예산만 내면 좀 재미없으니까 잠정예산 한번 내자 이렇게 지금 출제를 한 거죠. 동형 모의고사에서 똑같은 문제 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동기부여 이론 드디어 냈어요. 제가 평상시에 여러분들한테 행정학 시험지 문제 펼치면 이러이러한 것들 잘 나온다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중에 리더십 있고 동기부여 이론이 있고 조직 유형론이 있고 이런 거잖아요. 지금 출제된 빈도 보니까 아까 민츠버그 같은 경우에는 조직 유형론에서 배우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동기부여 나왔어요. 이따 뒤에 보면은 변혁적 리더십 나오거든요. 동기부여하고 리더십에서 각각 한 문제씩 평이하게 이렇게 출제했다. 올바른 것인데 로크 나왔어요. 목표 설정 이론인데 인간이 능동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해 나가는 과정을 설명하기 때문에 과정 이론에 들어간다. 자, 그런데 로크 목표 설정 이론에서 중요한 건
이 목표의 성격이 중요해요. 목표가 너무 쉬워도 동기부여가 잘 안 돼. 너무 어려워도 동기부여가 잘 안 돼. 적절한 난이도. 그리고 이 목표 자체는 추상적이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숫자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돼요. 구체성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볼게요. 목표의 도전성, 지금 괄호 열고 친절하게 난이도라고 써놨고, 그 다음에 구체성이라고 써놨죠? 올바른 거 찾는 거니까 1번 선지 바로 정답 처리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이건 다른 선지도 한번 볼게요. 머슬로우의 욕구 5단계 설에서는 욕구의 좌절과 퇴행을 강조했다. 머슬로우 선생은 그냥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욕구의 좌절 같은 거 없습니다. 욕구의 좌절을 언급한 사람은 엘더퍼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 틀린 선지가 되고요. 해크먼과 올드햄 선생이 사실은 얘 자체로만 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쉽게 냈어요. 직무특성론에서 유의성, 수단성, 기대감을 동기부여의 주요 개념으로 제시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해크먼과 올드햄을 지우시고 이거를 갖다가 부름이라고 고치시면 되는 거죠. 부름의 기대이론 얘기가 되는 거예요. 4번 선지. 엘더퍼의 이해할지론에서는 위생 요인이 충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좋은 선지죠. 이거 엘더퍼를 갖다가 허즈버그라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허즈버그. 그래서 허즈버그 씨 같은 경우에는 위생 요인이라는 것은 불만족만 줄여줄 뿐인 거지 만족감이라든가 열심히 일하게끔 만드는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거 엘더퍼의 주장이 아니라서 틀린 선지가 되는 것이다. 좋아요. 8번 문제. 예산 편성 제도 물었어요. 자, 이 품목별 예산 제도로부터 해가지고 성과주의, 계획 예산 제도, ZBB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수월한 거 품목별 예산 편성 제도를 물었다. 얘는 가장 지출의 최소 단위, 작은 지출 단위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를 얘기하는 거죠. 즉, 뭐 인건비 얼마냐, 재료비가 얼마냐, 조직 관리비가 얼마냐, 아주 세세한 거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예요. 이러다 보니까 성과주의 예산 제도로부터 비판을 받았죠. 어떤 비판을 받았냐? 야, 그렇게 세세하게 표현하는 건 좋은데 그거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를 내가 모르겠잖아. 이런 비판을 받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2번 선지 보세요. 정부 활동이라 그랬어요. 이게 사업이잖아요. 활동에 대한 총체적인 사업계획과 우선순위 결정이 유리하다. 활동이나 사업에 대한 판단이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이 바로 정답 처리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그 행정학 시험 문제 풀 때 센스가 좀 있으면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2번 선지가 답인 건지 좀 헷갈려요. 그러면 지금 4번 선지랑 비교를 해보시면 좋아요. 특정한 사업에 지출 성과에 대해서는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나왔는데 이게 올바른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2번 선지하고 4번 선지는 상충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답이구나 이렇게 추론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사지선다에 보면은 상충하는 선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대적으로 정답을 찾기가 수월한 거예요. 만약에 사지선다를 푼다고 한다면. 9번 문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는 인정합니다. 선생님 그 이론서에서 기타 부분에다가 넣어둔 것인데 포인트가 어떻게 되냐면 이 블랙스버거 선언이라든가 행정 재정립 운동이라는 것은 관료 후려치기를 비판한 거예요. 이거를 비판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 이걸 비판하면서 등장했다. 야, 정부 실패가 발생한 거는 정부 공무원 잘못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공무원 탓을 많이 하냐 이러면서 등장한 운동이 블랙스버거 선언이라든가 행정재정립 운동이다. 그래서 지역공무원들한테 오히려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이 더 낫다 이러는 거죠. 그리고 이 관료 후려치기라는 운동 자체가 정부 실패를 비판하면서 나온 거예요. 정부 실패를 비판했다. 자, 그럼 우리 이 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정부 실패라는 것은 연도로 보면은 몇 년도예요, 여러분? 1970년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관료 후려치기는 정부 실패를 비판하면서 나왔고 관료 후려치기를 비판하면서 나온 게 행정재정립 운동 등이다. 그런데 지금 여기 4번 선지 보면은 블랙스버그 선언은 신행정학의 태동을 가져왔다. 선후관계가 지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신행정학은 이미 정부 실패 이전에 1960년대 말에서부터 있었던 게 신행정학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블랙스버그 선언은 정부 실패를 지나 관료 후려치기를 지나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선후관계가 틀려서 4번 선지가 틀렸다. 직관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 맞아요. 네, 나왔어요. 제 문제라기보다 그 이론서에 있어요. 이론서에 신공공관리론 섹션을 보시면 들어가 있습니다. 스바라 행정재정립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10번. 정부 예산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돈 종류를 또 물었어요. 여러분 시험 잘 보라고. 기금. 1번 선지. 기금이에요. 얘 적립금이죠, 여러분. 적립해두고 쓰는 돈이다. 국민연금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예산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된다. 바꿔 말하면 이 예산이라는 개념과 기금이라는 개념은 다른 거죠, 여러분. 예산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적립해두고 쓰면 안 돼요. 한 해에 들어온 수입을 가지고 그 한 해에 다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금이라는 것은 적립해두고 꾸준하게 쓰는 것이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에 들여다보면은 예산의 원칙이라는 조항이 있다. 근데 기금이라는 것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산 원칙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올바른 선지가 되는 거죠. 2번 선지. 특별회계 예산은 국가 회계 중에서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마련해둔 예산이다. 올바른 선지가 되고. 3번 선지 볼게요. 특별회계 예산은 일반 회계 예산과는 다르게 예산 편성에 있어서 국회 심의 및 의결을 받지 않는다. 너무 쉽게 냈어요. 받는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금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세입세출 예산이라는 표현은 들어보셨죠? 세입세출 예산. 세입세출 예산의 종류에는 특별회계 예산이 있고 일반 회계 예산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입세출 예산서를 국회에다가 제출을 하기 때문에 국회 심의 의결 당연히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3번 선지는 틀린 내용이 되겠다. 4번 선지. 기금은 통일성 원칙의 예외가 된다. 통목, 수, 특기. 그렇게 접근해서 푸셨으면 되고요. 11번. 이번에 지방자치론 시험 문제 낸 거 보니까 정부 간 관계 내고요. 그리고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는 사무의 유형에 대해서도 이제 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기관이임 사무하고 단체이임 사무, 뭐 고유 사무 이 얘기가 어렵게 내면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좀 수월하게 냈다. 그렇게 봤습니다. 지방정부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1번 선지 보면 기관 위임 사무예요. 기관 위임 사무라는 것은 지자체 장에게 국가가 위임한 사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장이 국가 대신에 그 일을 처리해주는 하나의 기관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관이임 사무는 곧 사실은 국가 사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지자체장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럼 지자체장이 자기 돈 들여서 쓰겠습니까? 아니죠. 국가가 그 금액을 전액 부담하는 거예요. 그런데 1번 선지 보면 기관이임 사무 처리에 드는 경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 부담한다. 틀렸어요. 그래서 바로 1번 정답 처리가 되겠다.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네, 맞아요.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이번에 인사행정도 보면은 인사행정 제도를 딱 냈잖아요. 인사행정 제도는 제가 이제 한 문제 나온다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대표관료제를 냈어요. 자, 그런데 대표관료제도 어렵게 출제하면 얼마든지 어렵게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었던 주제들을 가지고 약간 변형해서 편안하게 냈어요. 대표관료제라는 것은 할당제다. 사회 내에 있는 고른 계층이 있죠. 모든 계층을
고르게 충원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도 뽑고 몸이 불편한 친구들도 뽑고 비수도권 친구들도 뽑고 여성도 뽑고 남자도 뽑고 모든 계층을 고르게 뽑아야 된다. 그게 대표관료제가 되겠습니다. 틀린 건데요. 우리나라는 양성채용 목표제, 장애인 의무 고용제 등 다양한 균형 인사 제도를 통해서 대표관료제 논리를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운영하고 있다. 올바른 선지. 2번 선지. 실적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인사 제도이다. 정답을 너무 쉽게 줬어요. 2번 바로 정답인데 이거는 대표관료제가 등장한 배경을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실적주의가 있었어요. 얘는 시험 보고 공무원 뽑자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비판하면서 대표관료제가 나왔단 말이죠. 우리 많이 했던 것처럼 실적주의 인사현정제도를 운영해본 결과 사회 내 특정 계층이 공직을 독점하게 되었다. 그러지 말고 다양한 계층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들자. 그렇게 설계하자. 이렇게 대표관료제가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념에 부합한다라고 하면 틀린 선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2번이 바로 정답이었다. 킹던. 킹던 선생 냈네. 킹던 선생은 이제 의제 설정 모형에서 우리가 봤던 것인데 한번 볼게요. 킹던이 제시한 정책 흐름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르면 이랬어요. 그럼 기육번 선지 보면 경쟁하는 연합의 자원과 신념 체계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여러분. 연합이라는 표현도 이렇게 나왔고 이러면 우리 사바티어의 지지연합 모형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선지가 되고 니은번 보세요. 아주 좋은 선지예요. 쓰레기통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모델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선지가 된다. 쓰레기통 모형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의제가 설정이 될 때 어떤 우연한 사건의 영향력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디귿번 선지 보면 세 가지 조건 흐름은 해결해야 될 문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정책, 그리고 국가 체계 여러 가지 변환 등 정치 흐름이라고 얘기하죠. 세 가지 흐름이 떠돌아다니고 있고 이게 우연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의제 설정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설명한 게 킹던 선생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었다. 14번. 행정의 목적이에요. 이번에는 과정설, 실체설 이런 것 등을 내지 않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목적 등에 대해서 쭉 개념 정리를 한번 한 것인데 문제는 좀 수월하게 됐어요. 1번 선지 볼게요. 합리성은 목표에 대한 수단의 적합성을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어떤 행위가 궁극적 목표 달성의 최적 수단이 되느냐 여부를 가리는 개념이다. 일반적인 합리성 개념이 맞아요. 자, 그리고 2번 선지에서 효율성은 이렇게 해놓고 목표의 달성도 이랬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효과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벌써 틀린 선지가 된다. 효과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다. 그러니 효과성과 효율성의 워딩을 바꿔서 출제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다. 이것도 무난했다고 봐요, 여러분. 지금까지 뭐 불편한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15번. 근무 성적 평정상의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모의고사에서 정말 많이 냈었던 주제였어요. 1번 선지 볼게요. 평정자가 피평정자를 잘 모를 때 보통 점수를 그냥 주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에 이거 현장이었으면은 바로 정답 처리하면 안 되죠.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다음 선지 볼게요. 2번 선지. 평정자의 평정 기준이 일정하지 않다. 기준이 일정하지 않다. 그러면 평정할 때 그 사람의 규칙성이 보이지 않는 편이다. 그러면 모든 게 잘못됐다. 규칙성이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총계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올바른 선지가 되고. 3번. 연쇄 효과는 초기 실적이나 최근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시간적 오류를 의미한다. 여러분, 시간적 오류하고 연쇄 효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3번 선지가 정답이 되겠다. 요거는 정답 체크가 지금 잘못됐어요. 3번 선지가 틀린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연쇄 효과라는 것은 A 분야에 대한 평정이 B 분야에 영향을 주는 현상인 것이지 시간적인 오류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 16번. 정부 간 관계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이 문제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약간 까다로웠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심스레 풀었어야 돼요. 1번 선지. 정부 간 상호 권력 관계와 기능적인 상호 의존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정부 간 관계를 뒤에 무게중심이 있어요. 세 가지로 구분을 한다. 권력관계도 이게 포함이 됐죠. 여기서 권력관계라는 거는 누가 인사기능 수행하고 누가 재무기능을 수행할 건지 등에 대한 것들이다. 그럼 2번 선지 보겠습니다. 대등권이 모형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모두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거 지금 말장난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의 중앙정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이거를 연방정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방정부. 그럼 연방정부가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정부를 그냥 지자체라고 표현을 하지만 미국은 땅덩어리가 조금 커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를 주정부라고 표현을 하고 이 주정부 내에 또 작은 지방정부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요거 주정부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지자체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아요. 근데 이게 약간 말장난을 지금 한 게 모두가 동등한 권한이다. 그러니까 중앙정부하고 주정부 간에는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주정부하고 지방정부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해야 돼서 요게 2번이 정답이 되겠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약간 까다로울 수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3번 선지 내포권이 모형이라고 나왔는데 얘는 시키는 거잖아요. 중앙이.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없는 수직적 포함관계라고 했으니까 중첩 권위 모형이라는 것은 상호 협력한다는 포인트를 잘 주죠. 그래서 상호 독립적인 실체로서 존재하는데 협력적인 관계다. 문제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7번. 이거 리더십인데 리더십도 사실은 어렵게 되면은 정말 어려운 문제 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좀 수월하게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리더십. 변화를 유도하는 리더십이다. 변혁적 리더십이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1번 선지. 도전적인 목표와 임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추구하도록 격려한다. 비전이라는 게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비전이 곧 변화를 추구한다. 이 말을 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선지. 구성원 개개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한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자각을 하고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3번 선지. 보상과 예외 관리를 특징으로 한다. 이거는 기출 선지에 그대로 있었던 거다. 거래적인 리더십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 3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어요. 참고로 이제 예외적인 관리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이런 거잖아요. 리더가 어떤 기준을 정해요. 야, 이 기준에 맞게 일을 하면은 내가 보상 줄 거야. 자, 그런데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이제 보상을 주지 않는다. 이걸 예외 관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다. 이거 좀 낯설죠, 여러분. 18번 문제. 저 그거는 이해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출제자가 친절했어요. 제가 봤을 때. 공공가치 창출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지금 보면 공공가치 창출론은 행정이라는 게 경영과는 다르다. 이러한 점을 굉장히 부각시킨 이론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세요. 4번 선지에 정부의 관리자들은 공공가치 실현에 힘써야 된다고 주장한다. 단순히 아끼는 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공익을 추구해야 된다. 근데 지금 요 내용이 뭐랑 상충하는 거예요? 3번 선지하고 상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공공관리론을 계승해서 행정의 수단성을 강조한다. NPM을 비판하면서 나온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3번이 정답이 된다. 낯선 어떤 문제예요. 낯선 주제의 문제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틀렸어도 상관은 없어요. 합격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센스 있게 풀었다면 3번과 4번 선지를 가지고 비교해서 풀면 좋았고 공공가치라는 그래도 표현을 했으니까 뭔가 공익을 중시한다 이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19번. 이거는 정책 유형론이죠. 선생님이 이제 이번에 모의고사에서도 항상 했던 얘기가 정책 유형론이 한 문제 나올 때가 됐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유형론 내셨는데 너무 심플하게 냈어요. 읽어볼게요. 로이 정책 유형과 리플리 프랭클린의 정책 유형에는 없지만 알몬드와 포엘의 정책 유형에는 있는 거라고 했어요. 보자마자 요거 보자마자 두 문자 알, 상,
추 이렇게 정리하셨으면 되는 거죠. 그럼 상징 정책이라든가 추출 정책을 여러분 여기서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문제 없죠, 여러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볼게요. 이게 이제 워딩이 조금 길기는 한데 이것도 좀 쉽게 냈다. 제가 봤을 때. 정부 예산 팽창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바그너예요, 바그너. 이거 두 문자로 접근하시면 되죠. 봤소?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바그너라는 사람은 소득 탄력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정부 예산이 증대되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소득 탄력적이라는 것은 국민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국민이 정부들한테 요구하는 게 많아진다. 그러다 보면 정부가 돈 많이 쓴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경제발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발전에 따라서 국민의 욕구 부응을 위해서 공공재의 증가로 인해 예산이 증가한다. 여러분 이런 워딩들 한번 보세요. 1번 선지 같은 거. 기존에 기출을 그대로 붙여놓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이해하고 있는지 이렇게 워딩을 묻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행정학 시험 문제를 볼 때. 2번 선제 볼게요. 피코크하고 와이즈먼이 나왔어요. 이거 지금 전이효과 얘기하는 건데 전쟁과 같은 사회적인 변동, 국가 위기 상황이죠. 국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 지출이 증가한다. 민간이 하던 일을 대체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나고서도 이거를 돌려주지 않아서 정부 예산을 많이 쓰게 된다. 그 후에도 공공 지출이 그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은 데에서 예산 팽창의 원인을 찾고 있다. 좋아요. 3번 선지. 보몰이라는 것은 보몰병을 얘기하는 거죠. 보몰병. 그럼 제가 이거 두 문자로 보노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보노. 그러니까 보노라는 것은 노동집약적인 성격 때문에 정부의 지출이 증가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지금 보면 정부 부분과 민간 부분 간의 생산성 격차를 통해서 정부 예산의 팽창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이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하다. 정부의 섹터 같은 경우. 무슨 말이냐? 기계로 대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예를 들어서 소방공무원 생각하셔도 괜찮고 경찰 공무원을 생각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지출이 팽창하더라. 생산성 격차가 있다는 거죠. 그럼 4번 선지 볼게요. 파킨스는 관료들이 자신들의 권력 극대화를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자기 부서 예산을 많이 끌어올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산이 자기들의 권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여러분 3번이 만약에 설령 좀 헷갈렸더라도 지금 4번 선지에 파킨슨 있잖아요. 이거는 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미스카넨이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4번 선지가 틀려서 4번이 정답이 되겠다. 문제 없죠, 여러분?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제가 채팅창을 많이 보진 못했어요.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국가직에 비해서는 그래도 수월했던 편이 아닌가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이번에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왜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모의고사 때 헬정학이라고 굉장히 어려운 행정학이었었는데 이거는 헬정학 정도는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0점 이상을 받으면은 노멀하다, 우수한 점수다. 그렇게 보시고 85점을 받으셨어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합격에 악영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지금 해설 강의 하기 전에 다른 분들 얘기를 좀 들어봤거든요. 근데 다른 과목이 좀 쉬웠다고 들었어요. 뭐 국어, 영어, 한국사가 좀 쉬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얼마나 상대적으로 잘 보는가 그게 한편으로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행정학은 요 정도 느낌이다. 근데 요 정도 느낌의 점수가 언제 시절의 점수냐면은 행정학이 이제 저기 뭐예요? 필수 과목이 되기 전에 선택 과목이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행정학이 선택 과목이던 시절에는 보통 행정학 점수는 요 정도 받으면은 이제 잘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시절의 점수가 지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 행정학 시험 문제 풀어 보면서 행정학의 이론서 작성에 대해서 사실 요즘에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국가직 때문에 지방직이 국가직하고는 좀
상이하게 좀 달랐다. 출제 그 패턴 자체가. 만약에 이번에 지방직도 국가직처럼 어려웠다고 한다면은 제가 이론서에다가 좀 자세한 내용도 더 많이 넣어두려고 했었는데 그럴 것까지 없을 것 같다. 제가 봤을 때 강약 이렇게 그냥 출제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선생님 보수적으로 항상 이론서에 많은 내용을 넣어두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세세해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 지방직 시험을 봤을 때는 뭐 행정학이 뭐 앞으로 계속 헬정학이다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건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어찌됐건 시험 보느라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